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기척에 눈을 떴어요. 어젯밤 언니에게 내어준 방이었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늦은 밤 현관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죠.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언니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죠. 민지야,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남편이랑 싸웠어. 집에 있기가 싫어서. 언니, 무슨 일이야? 일단 들어와. 미안해.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할게.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저는 작은 방에 급하게 이부자리를 깔아드렸어요. 언니는 고맙다는 말도 채 끝내지 못하고 쓰러지듯 누웠죠. 더 묻고 싶었지만 언니의 감긴 눈꺼풀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언니가 이렇게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원두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깨트렸죠. 언니는 형부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은 반드시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언니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마치 전신에 서리가 내리듯 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언니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조차 모르는 듯 했죠. 언니,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동훈이가 새벽에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대. 뭐? 형부가?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 있는 거야? 병원 전화야? 아니. 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죽었대. 동훈이가 죽었대.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어요. 따뜻한 액체가 발등 위로 퍼져나갔지만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언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언니와 크게 싸웠다던 형부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언니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아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언니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유족이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병원 영안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언니의 옆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안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흰 천 아래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죠. 담당자가 천을 걷어내자 형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섰어요.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형사님,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새벽에 골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영안실 문이 열리며 형부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형부 어머니는 형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죠.
동훈아, 동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형부 아버지도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형부 어머니가 언니에게 물었어요. 인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동훈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이 필요합니다.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검이요? 우리 아들 배를 가른다고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형부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여셨어요.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죠. 형부 어머니는 형부의 차가운 손을 잡고 계속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형사님, 형부가 발견된 곳이 정확히 어디예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입니다. 동천동이라고요? 언니네 집과 동천동은 전혀 다른 동네였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민지야,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언니? 동천동에 동훈이가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형부가 바람을 폈다고? 2달 전에 알게 됐어. 어젯밤에도 그것 때문에 크게 싸운 거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저는 분노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언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언니를 차에 남겨두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에게 형부의 외도 사실을 알렸어요. 확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꼈죠. 저는 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언니는 소파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히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엌으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언니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것 같아. 알았어.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처형 많이 힘드시겠다. 당신이 옆에서 잘 위로해드려. 혹시 내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고.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언니와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다 지쳐 쓰러졌죠. 그때 20살이던 언니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언니의 품은 따뜻했지만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언니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죠. 거칠어진 언니의 손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언니의 희생이었어요. 학비도 밥상 위의 반찬도 겨울마다 새로 사주던 패딩도
제가 독감에 걸려 며칠을 앓았을 때 언니는 밤새 제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언니는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언니는 제 부모이자 보호자이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 편이었어요. 대학 합격 발표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언니가 저보다 먼저 울음을 터뜨렸죠. 그 눈물의 무게를 저는 압니다. 자신이 포기한 꿈을 동생이 이뤄주었다는 안도, 길고 긴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해방감. 언니의 청춘은 오롯이 저를 위해 소진되었어요. 언니는 30이 넘어서야 형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언니가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결혼 후 언니는 점점 야유어 갔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연락도 뜸해졌죠. 제가 물어도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때 더 강하게 물어봤어야 했어요. 왜 힘들어 보이냐고, 무슨 일 있냐고. 저는 언니가 늘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불을 꽉 움켜쥐며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언니는 평생 저만 지켜왔는데 저는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경찰서에 나오래.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대. 나도 같이 갈게. 언니 혼자 보내기 싫어.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 같이 가. 내가 운전할게. 언니 지금 상태로 운전하면 안 돼. 언니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가 언니를 맞이했습니다. 언니는 조사실로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죠.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언니가 무슨 질문을 받고 있을지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참고인 조사라고 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죠.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조사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 걸까? 언니는 괜찮은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언니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가자. 언니는 짧게 대답하고 먼저 걸어 나갔어요. 저는 서둘러 언니를 따라갔죠. 차에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언니, 경찰이 뭘 물어봤어? 별거 아니야. 남편이 그날 밤에 왜 나갔는지, 평소에 부부 사이는 어땠는지 그런 거. 1시간 동안 그것만 물어봤어? 되게 오래 걸렸잖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어. 여러 사람이 번갈아 들어와서는 확인하려는 것 같더라고. 같은 질문을? 왜? 글쎄, 나도 모르겠어.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닐까? 저는 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순이라니? 무슨 모순? 언니가 뭘 숨기는 것도 아닌데 경찰들 어이없네. 그런가?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언니의 옆모습이 굳어 있었어요. 언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담담함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언니는 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죠.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언니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 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언니를 지켜보았죠. 네, 알겠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무슨 전화야? 누구한테 온 거야? 담당 형사한테서 왔어. 형사가? 왜? 무슨 일이래?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대. 동훈이 타살이래. 뭐라고? 타살? 후두부에서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됐대. 누군가 뒤에서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고.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살이라니. 누군가 형부를 죽였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형부가 살해당했다고? 누가? 왜? 나도 몰라.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대. 관계자들 전부 다시 조사할 거래. 관계자라면 언니도? 나도 다시 조사받아야 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죽은 줄 알았던 형부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 안 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럴 수가 없는데.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믿기지가 않아서. 저는 언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형님이 타살이라고? 살해당한 거야? 응,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대.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수사한대. 세상에, 대체 누가 형님을 죽인 거야? 증거는 발견됐대? 의심 가는 사람은? 모르겠어. 주변인들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걸로 봐서는 증거는 아직 없나 봐. 저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숙이고는 무언가 생각에 잠겼죠. 처형은 지금 어때? 방에 들어갔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얼마나 충격이겠어. 당분간 잘 챙겨두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던 일이 살인사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형부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형부를 죽인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형부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형부 측 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어요. 그날 오후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형부 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 저는 언니 옆에 앉아 있었기에 통화 내용이 희미하게 들렸죠.
형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새어나왔습니다. 인영아, 경찰이 동훈이가 타살이래.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몰라?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나갔는데 넌 아무것도 몰라? 그게 말이 돼?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 동훈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난 널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제일 의심이 가.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사돈어른, 저 민지예요.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 밤 언니 저희 집에 있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언니를 잡아요? 뭐야, 너는 왜 나서는 거야? 너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사돈어른도 마찬가지죠.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그건 더 이상 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지야, 언니는 가만히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그리고 다음 날 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부의 남동생이 경찰서에 찾아가 형수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퇴근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형부 가족들이 언니를 범인 취급해. 형부 동생이 경찰서에 가서 언니를 조사해달라고 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외도한 건 형부잖아. 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피해자가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건데. 진정해. 경찰도 바보가 아니야. 조사하면 처형이 결백한 게 밝혀질 거야. 형님 사망 당시 처형은 우리 집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도 저러는데.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얼마나 괴롭혔겠어. 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이 바람났다고 죽은 것도 모자라서 살인범 취급까지 당하고 있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언니는 그날부터 방에 틀어박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저는 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언니, 나야. 문 열어. 대답이 없었어요. 언니, 이건 언니 잘못 아니야.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이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전화였어요. 언니는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죠.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언니, 무슨 얘기를 해? 외도 상대가 유부녀였대. 뭐? 유부녀? 응,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 그리고 그 남편이 2주 전에 동훈이랑 몸싸움까지 했대. 저는 놀라서 언니를 바라보았어요. 몸싸움? 그 상간녀 남편이 형부랑 싸웠다고? 그것만이 아니야. 그 남편이 동훈이한테 죽여버리겠다는 문자까지 보냈대. 경찰이 기록을 확보했다더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인 동기가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범인 아니야? 형부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잖아. 경찰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대.
사건 현장이 그 여자 집에서 2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대. 200m? 그럼 거의 코앞이잖아.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형부는 외도 상대를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럼 범인은 거의 확정 아니야? 동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모든 게 맞아떨어지잖아. 그놈이 범인이 맞는 거네. 경찰은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놈 잡으면 되는 거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형부를 죽인 거 아닐까? 그래도 다행이다. 처형도 이제 좀 마음이 놓으시겠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직접 온 전화였어요. 서민지 씨 맞으시죠?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당일 밤 서인영 씨가 댁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몇 시부터 계셨는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밤 10시쯤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계속 저희 집에 있었고요. 10시부터 아침 내내 집에 계셨던 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이 토요일 새벽 2시경으로 나왔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2시면 언니는 저희 집에 있었어요. 언니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저는 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언니, 형부 사망 추정 시간이 새벽 2시래. 그 시간에 언니는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의심 안 받아도 돼. 그래? 이제 경찰이 언니 또 조사하느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진짜 범인만 잡히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번엔 실망스러운 연락이었어요. 민지야, 경찰에서 연락 왔어. 왜? 그 상간녀 남편 잡혔어? 아니, 그 사람한테 알리바이가 있대. 알리바이? 무슨 알리바이? 사건 당일 밤에 회사 서버실에서 긴급 작업 중이었대. 동료 3명 증언이랑 출입 기록까지 다 확인됐다더라. 저는 멍하니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실해 보였던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니요. 그럼 대체 누가 형부를 죽인 거야? 동기는 그 사람밖에 없었잖아. 나도 모르겠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형부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훈이가 결혼 전에 어떤 여자를 스토킹해서 합의금을 물어준 적이 있대. 스토킹? 형부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요. 언니, 그거 알고 있었어?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 나도 몰랐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고 살인범 취급까지 받고 있는 언니를 추궁할 순 없었죠. 저는 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니는 이런 남자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도의 스토킹 전력까지. 형부는 언니에게 어떤 남편이었던 걸까요? 형부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형부가 정말 죽을 짓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검이 끝나고 형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언니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거죠.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형부 어머니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형부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언니에게 달려왔어요. 네가 감히 여기를 와? 네가 내 아들 죽인 거야. 네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 동훈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결국 이 지경까지 만들어? 네가 죽였어. 네가! 주변 조문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았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형부 어머니의 손이 언니의 뺨을 때렸어요. 언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형부 어머니를 밀쳐버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언니를 때려요? 뭐야, 이년이. 언니가 뭘 잘못했는데요. 바람핀 건 형부잖아요. 형부가 다른 여자 만난 건 모르세요? 경찰한테 다 들으셨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상간녀 만나러 가다가 길에서 죽은 거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형부 죽은 곳, 그 상간녀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에요. 그날 밤도 그 여자 만나러 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언니 탓을 하세요? 언니가 뭘 어쨌다고. 아니, 언니한테 사죄를 해야죠. 어디 감히 손찌검을 하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언니 몸에 손대면 내일은 아줌마 장례식 치를 줄 알아. 형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동훈아, 동훈아!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말렸죠. 누군가 형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 자리를 나오자마자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강한 척만 하던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죠. 저는 형부 가족에 대한 분노와 언니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의 등을 쓸어주며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우리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형부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서민지 씨 되시죠? 저 한동훈 씨 직장 동료입니다. 박성우라고 해요. 네? 형부 직장 동료요? 어떻게 제 번호를... 연락을 꼭 드려야 하는데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장례식장 찾아갔다가 친구분 통해 연락처 받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좀 소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형부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연락을 하다니요. 하지만 혹시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만남에 응했죠. 다음 날 저는 약속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구석자리에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민지 씨? 저 박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맞은편에 앉았죠.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근데 형수님한테 직접 연락하기는 좀 그래서요. 처제분이시라고 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동훈 씨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가족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남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씨, 회사에서 여직원 성추행을 해서 내부 징계 받은 적 있어요. 한 과장님 죽기 한 달 전 일이에요. 성추행이요? 네, 그 여직원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회사에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뭐 법적으로 고소까지 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술을 먹여서 강제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씨 죽었다는 소식 듣고 속 시원해한 사람 회사에 한둘이 아니에요. 성추행 사건 이후 자기도 비슷하게 당했다는 여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한 과장님, 그냥 개새끼, 인간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경찰한테도 이 사실 다 말했어요. 근데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문제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드린 거예요. 가족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형수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한테 맞은 거 봤어요. 남편이란 새끼가 그 모양이었는데 왜 형수님이 욕을 먹어야 해요? 어이가 없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형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원한을 샀는지 실감이 났죠. 외도, 스토킹, 성추행. 형부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걸까? 범인이 누구인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형부의 직장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형부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인간과 5년을 산 언니가 불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언니 때문에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해둔 상태였어요. 거실에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하고 있었죠. 언니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점심이 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식 이후로 언니는 늦게까지 잠드는 날이 많았죠. 오후가 되었을 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겼습니다. 동료에게 메일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죠. 뭐야, 왜 이래?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다시 꽂아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화면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았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메일을 지금 당장 보내야 했거든요. 잠깐 고민하다가 언니 방으로 향했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언니의 노트북을 들고 나왔죠. 잠깐만 빌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회사 메일에 접속하려고 주소창을 클릭했죠. 그 순간 검색 기록 목록이 드롭다운으로 펼쳐졌습니다. 저체온 사망시간 추정.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아래로 또 다른 검색어가 보였죠. 영하 날씨 시신부검. 한파 사망시간 오차.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왜 언니가 이런 걸 검색한 걸까요?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메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저체온 사망시간 추정, 영하 날씨 시신부검, 형부가 죽은 그날 밤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해요. 뉴스에서 한파 특보를 연일 보도했었죠. 왜 언니가 이런 것들을 검색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니가 그럴 리 없었죠.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해온 언니잖아요. 하지만 검색 기록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날짜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최근 기록인 것은 분명했죠. 저는 언니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문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 같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죽어도 싼 놈이라는 사람이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되뇌었어요. 새벽 어스름이 창문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차가운 물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타들어가는 갈증은 여전했죠. 언니의 검색 기록, 그 단어들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보기로 했어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죠.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사망 시간은 토요일 새벽 2시. 그 시간에 언니는 분명히 저희 집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한 사실이었어요. 언니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그런데 왜? 언니는 저체온 상태에서 사망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 했을까? 그날 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일기예보는 며칠 전부터 이례적인 한파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북극발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친다고 했죠. 실제로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어요. 저체온 시신 사망시간 추정 오차. 검색 결과들이 줄줄이 떠올랐죠. 극한의 추위 속에서 시신은 평소보다 빠르게 체온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검인은 실제보다 늦은 시간을 사망 시점으로 판단하게 되죠. 영하 18도 이하에서는 최대 2~3시간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2~3시간. 만약 형부가 새벽 2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죽었다면 밤 11시, 아니 10시 이전이라면 저는 그날 밤 언니의 모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밤 11시에 도착한 언니.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제 손을 잡았을 때 느껴졌던 그 냉기. 그때는 단순히 바깥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냉기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면, 오랜 시간 영하의 바깥에 있었던 흔적이라면,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기온이 얼마나 떨어질지, 그 추위가 시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간이 어떻게 왜곡될지, 모든 걸 미리 계산했다면 언니는 형부가 죽는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잠든 척 했던 거예요. 새벽 2시라는 가짜 알리바이를 품에 안고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가 그랬을 리 없어요. 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 형부를 죽인 사람이 언니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빛이 거실을 천천히 밝혀왔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고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언니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저는 집 근처 세탁소로 향했어요. 문득 그날이 떠올랐죠. 형부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언니가 외출하더니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그때 언니 손에는 코트가 들려 있었죠. 세탁소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 계셨어요. 저기 혹시 2주 전쯤에 코트 맡기러 온 손님 기억하세요? 30 중반쯤 되는 여자분이요. 코트요? 2주 전이면 혹시 진회색 롱코트 가져오신 분? 네, 맞아요. 그분이요. 기억나요. 근데 그 코트는 세탁 안 했는데. 안 했다고요? 왜요? 얼룩이 너무 심해서 세탁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다시 가져가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룩이 무슨 얼룩이었는데요? 핏자국이었어요. 핏자국이요? 네, 그것도 꽤 넓게 묻어 있었어요. 소매부터 앞섭까지. 저도 좀 놀랐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세탁소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 섰죠. 핏자국, 소매부터 앞섭까지 넓게. 언니의 검색 기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체온 사망시간 추정, 영하 날씨 시신 부검, 그리고 피 묻은 코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퍼즐이 완성된 후에 찍히는 낙인 같은 것이었죠. 그 피가 형부의 것이라면 언니는 형부가 죽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는 그 이상 생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호흡이 가빠졌죠. 길을 걷는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였어요. 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언니가 먼저 돌아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언니, 어디 갔다 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언니 앞에 섰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며칠 전에 언니 노트북 잠깐 썼어. 내 노트북이 고장나서. 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검색 기록 봤어. 저체온 사망 시간 추정, 영하 날씨 시신 부검. 왜 그런 걸 검색한 거야? 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오늘 세탁소 다녀왔어. 형부 죽은 다음 날 언니가 코트 맡기러 갔잖아. 세탁소 사장님이 그러더라. 핏자국이 너무 심해서 세탁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냥 가져갔다고. 민지야, 그 피는 다 뭐야? 언니, 왜 코트에 피가 묻어 있었어? 왜 사망시간 추정에 대해 검색한 거야?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제발 숨기지 마.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지?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무슨 일인데? 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나 결혼하고 나서 계속 맞았어. 뭐? 동훈이한테 결혼 초부터 맞았어. 거의 5년 동안.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부가 언니를 때렸다고? 사소한 일에도 손이 올라왔어. 밥이 짜다고, 늦게 일어났다고, 말대꾸했다고. 이유는 항상 있었어. 술 먹은 날은 더 심했고.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신고하려고 했어. 한 번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동훈이가 그러더라. 뭐라고? 신고하면 네 동생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민지 먼저 죽인다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네가 다칠까봐 그냥 참았어. 혼자 버텼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떨어졌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언니가 점점 야위어가던 이유, 연락이 뜸해지던 이유, 통화할 때마다 힘없던 목소리,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언니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그 지옥을 견뎌온 거였죠. 언니, 그날도 싸웠어. 외도 문제로. 그날 밤? 동훈이 휴대폰에서 그 여자랑 주고받은 카톡을 봤거든. 참을 수가 없었어. 따졌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라.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다툼 하다가 동훈이가 내 뺨을 주먹으로 쳤어. 그 충격에 코피가 터졌어. 코피가... 응, 그래서 코트에 피가 묻은 거야. 그거 내 피야. 저는 그제야 세탁소 사장님이 말한 핏자국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형부의 피가 아니라 언니의 피였던 거예요. 동훈이는 날 때리고 나서 거실에서 혼자 술 마시기 시작했어. 난 방에 들어가서 코피 멈추고 있었고. 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으로 돌아간 듯 했죠. 밤 9시쯤이었을 거야. 동훈이가 갑자기 옷을 입고 나가더라. 만취 상태로. 어디로? 그 여자한테 간 거지. 직감적으로 알았어.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남기자고. 사진을 찍어서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그래서 따라간 거야? 응, 동훈이 몰래 뒤를 밟았어.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동훈이가 그 여자 집 근처 골목길로 들어갔어. 나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빙판이 있었어. 동훈이가 그 위에서 미끄러졌어. 술에 취해서 중심을 못 잡더니 그대로 넘어졌어. 뒤통수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그래서? 동훈이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술에 취한 데다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지 계속 비틀거리다가 다시 쓰러졌어.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난 골목 입구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
쓰러진 동훈이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지. 지금 영하 18도야.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순간 5년이 스쳐 지나갔어. 맞았던 기억들, 멍들고 피 흘렸던 밤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너한테 말 못하고 혼자 삼켰던 그 모든 것들.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돌아섰어. 도와주지 않았어.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 언니, 네 집으로 바로 왔어. 그게 동훈이를 본 마지막이었어. 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그때 신고했으면 동훈이 안 죽었을 수도 있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죽였어. 저는 울고 있는 언니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형부를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얼어 죽기를 바라며 내버려 두었죠.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는 그저 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함께 운 후 저는 언니의 목소리를 잡았습니다. 언니, 이 사실을 경찰에 말하자. 뭐? 언니가 그날 밤 본 것들, 형부가 넘어진 거, 그거 경찰에 말해야 해. 시간이 지나면 경찰도 수사하다가 알게 될 수 있어. CCTV든 뭐든 목격자든 그때 가서 들킨 것보다 지금 먼저 말하는 게 나아. 하지만 언니는 형부를 죽이지 않았어. 형부 혼자 넘어진 거잖아. 언닌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것뿐이야. 언니 잘못 없어. 언니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갈등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언니, 나를 믿어. 이게 최선이야. 숨기고 살면 평생 짐 돼. 지금 말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다음 날 저는 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어요. 언니는 담당 형사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형부를 따라갔던 것, 넘어지는 걸 목격한 것, 그리고 그냥 돌아섰던 것까지. 경찰은 언니의 진술을 받고 추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언니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민주 씨, 추가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수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씨 사망 원인이 밝혀졌어요. 사망 원인이요? 한동훈 씨는 서인영 씨가 현장을 떠난 직후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골목에서 한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새벽 시간대에 지나가던 퍽치기가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한동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퍽치기가 피해자 품에서 지갑을 훔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씨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둘이 실랑이를 벌였고 퍽치기가 근처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후두부를 가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고요. 그럼 범인이... 네, 저희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확인했습니다. 피해의자 신원도 확인했고 옷 입은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한동훈 씨 시계, 금팔찌, 금목걸이를 작물로 팔려다가 어제 검거되었습니다. 본인도 범행 일체 모두 자백했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보았어요. 서인영 씨가 현장을 떠난 시점에 피해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서인영 씨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죠. 5년간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매주 언니를 찾아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기도 하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언니는 요즘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웃어요. 그 작은 미소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언니가 보냈던 신호들을, 결혼 후 점점 야위어가던 얼굴, 전화할 때마다 힘없던 목소리, 뜸해지던 연락, 모두 언니가 보낸 침묵의 비명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늘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그 후회를 저는 평생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기로 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그랬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 속에 가장 큰 비명이 숨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크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듣겠습니다. 언니의 말도 침묵도 모두 놓치지 않겠어요. 그게 제가 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